이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그 IP 수익화, 특히 해외 쪽에 분쟁 내지는 수익화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주제는 그 최근에 그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전체 밸류 체인의 변화, 그것도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이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직접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때 보고 또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토픽은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소위 말하는 GBC 개편에 관련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소부장, 특히 소부장 관련된 산업에서도 같이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할 건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급격히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전통적으로 의미하는 보호무역주의 보다도 더 강력한 그 정책의 변화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기존의 어떤 분쟁 대응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현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소위 말해서 리쇼링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유턴을 시키는 거죠. 자국 내 어떤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고 또 거기서 생산된 것을 다시 이제 수입하는 그런 형태, 또는 외국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제 분업을 통해서 해외 기업이 생산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물건을 팔고 제품을 사업을 해왔던 것의 어떤 흐름에서는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지금부터는 자국 내 기업에만 혜택을 주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그 관세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어떤 그 자국 중심의 어떤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변화되고 있죠. 여기서 자국 내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 법인의 성격이 꼭 그 미국 기업이나 뭐 유럽 기업이나 자국의 어떤 등기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도 현지에 어떤 법인격을 갖춘다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자국 기업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지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리쇼링 내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로 인해서 뭐 이 피아트 같은 그 자동차 업계들도 미국에 이제 새삼스럽게 공장을 새로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지 법인을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은 독일대로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그 자국 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것이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생산 코스트를 줄이면서 어떤 자국 기업이 유럽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유도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죠. 다만 독일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자국 내 제조업에 대한 그 지금 전체적인 현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어떤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그 리어쇼링, 유턴 뭐 같은 말이죠. 리쇼링이나 뭐 유턴이나 어떤 GBC의 약화나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럽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노골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것이라서 미국의 움직임에 상당히 반응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된 토픽인데요. 먼저 방어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 이 지금 리쇼링 내지는 유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뭐 리스크를 줄인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법인을 또 현지 생산 법인을 적극적으로 설립해서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LG전자 내지는 뭐 삼성전자와 같은 IT 기업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 그 현지 생산 기지가 갖춰져 있어서 뭐 이런 상황 변화가 크게 뭐 새로운 이슈로 부담이 되는 정도는 좀 체감되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뭐 소부장 같은 이런 장치 산업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인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고민인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지 생산도 여의치 않고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것도 여의치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의 요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당장에 뭐 미국이 중국의 배싱을 이라는 그런 기조하에서 중국 제품에 최대 25% 고율의 관세도 부과하고 있고 또 수입품에 대한 제재도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좀 대응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앞으로 이러한 그 리쇼링 내지는 유턴 상황에서 IP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관련된 그 어떤 변화는 이제 리쇼링이 미치는 지식재산권 쪽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대두되는 문제는 이제 세관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통관이 좀 옛날같이 원활하지 않고 그 세관 조치, 내지는 통관 금지 조치를 통해서 이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관세와 더불어서 이 세관 조치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세관 조치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ITC라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커스텀 액션이 있을 수 있고요. 유럽은 보도 텐션이라는 세관 조치가 또 있습니다. 일본은 관세 정률법에 의한 세관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은 뭐 현지 생산 기지를 지금 미처 만들지도 못했고 또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나마도 굿뉴스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특허에 관한 한은 굉장히 엔티 패턴트의 어떤 흐름에 있다. 엔티 패턴트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과거 대비해서 특허권자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뭐 리쇼링이나 유턴하고는 별도의 챕터로 이 IP 자체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권리가 남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컨센서스 우려 때문에 무효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관 조치를 불가피하게 겪게 되고 또 이 수출길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허 문제 때문에 더 가중될 수 있을 때 그때 이 미국의 무효심판 제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무효심판 제도는 사실 2012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워낙에 그 패턴 트롤, 뭐 특허 괴물 내지는 MP들의 어떤 권리 남용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2012년도에 새삼스럽게 무효심판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리 무효심판에서 나오는 그 무효 결정이 심결이 굉장히 상당 부분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은 이 세관 조치의 어떤 컨셉을 좀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에서의 세관 조치, 유럽에서의 보더 텐션의 그 보더 라인, 그러니까 국경선의 개념은 각 개별 국가의 국경선을 의미하기보다는 유럽 자체, EU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럽 지역에 어딘가라도 이미 수입이 됐다면은 이 보도 텐션, 세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투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유럽은 아쉽게도 무효 심판을 했을 때 그게 미국처럼 뭐 1년 반, 길어야 1년 반, 짧으면 거의 뭐 1년 안에도 심결이 나오고 또 무효율도 높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무효 심판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지만 유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이 독일이 그나마 특허 제도가 잘 정비되는데 독일의 무효 심판은 이 연방 특허 법원에서만 다루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이 유럽에서 빠져나갔으면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당분간이나마 그래도 무효 심판 내지는 침해 소송이 아주 빨리 진행되는 곳이 영국이에요. 영국은 소장이 파일링 되고 나서 그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이면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영국의 무효 심판을 청구해 놓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보통 세관 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것이 무효 가능성이 없다라는 특허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영국에서 무효를 다투고 있다. 내지는 무효 여부가 지금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밸리디티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효성에 대한 챌린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세관 조치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더 까다롭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국 기업을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관세정률법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일방적인 제도이죠. 뭐 특허청장의 의견만으로도 침해 여부를 벌써 판단하게끔 해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어떤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효 심판이다, 뭐 회피 설계다라는 쪽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현지 수입 업체와의 어떤 전략적 제휴 내지는 현지 완성품 조립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만약에 일본에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어떤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라는 이 명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거꾸로 이용한다면은 일본의 현지 기업하고의 또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이제 대응 방안은 우리도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만 해도 그 MP들 내지는 소위 말해서 제조업을 하지 않는 그런 그 특허권자들에 대한 횡포로부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덜해줄 수 있어요. 무효심판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허권자한테 어떤 압력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특허 소송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이건 또 다른 부분에서 고민이라서 이럴 때는 역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이 대응 방안은 카운터 클레임이죠. 카운터 클레임.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침해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당신네들도 우리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특허들을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하거나 제가 수익화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또 깊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인 이 요지는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뭐 바람직하고 효과적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 그런 이 현지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해지할 건가, 매니징 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어떤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계속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ITC는 그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우리 그 수입 업체들 또는 해외 제조업체들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제도인데, 이 ITC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겁니다. 이 ITC에 제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2달이 되어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ITC 실제로 세관 조치에 대해서 소장이 파일링이 됐다, 컴플레인트가 파일링이 됐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특허권자와 ITC 간에는 한 2달간에 걸쳐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뒤에 이 소위에서 답변서 제출하고 뭐 증거 게시, 뭐 디스커버리 같은 절차, 히어링, 이렇게 해서 1차 결정하는 데까지 불과 7, 8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ITC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ITC에서는 우리가 이 특허권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또는 빠른 이 시간 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ITC에서 그 시험에서 결정을 하는데 요건이 2가지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권이 일단 침해됐느냐, 이건 이제 히어링을 통해서 또 양쪽의 공방의 결과, 공방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이 특허 침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무효에 대해서도 이제 다퉈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무효 사유가 이제 극복이 된 경우, 이게 이제 요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은 우리 ITC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뭐 피고 원고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 리스판던트라고 해서 그냥 그 우리식으로 하면 뭐 피청구인 정도 되겠죠. 피청구인이 이 도메스틱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현지에 생산법인이 있다. 뭐 이건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현지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특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스 받은 업체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걸 입증해도 이 도메스틱 인더스트리,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괜찮으면은 이 직접 현지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 특허의 라이센스를 받은 미국 현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 역시도 도메스틱 인더스트리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R&D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지금 거기 가 있다. 연구원들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R&D 내지는 제품 개발 뭐 이런 액티비티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도메스틱 인더스트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뭡니까 그 콜센터도 뭐 인정이 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뭐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제외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ITC의 어떤 절차적인 그 목적이 뭐냐?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해외 제품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국내에, 미국 국내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내지는 R&D 내지는 뭐 이런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내의 도메스틱 인더스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 면책 내지는 이 ITC 소송에서 이것을 이제 승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주목해야 될 것은 현지 공장을 지금 당장에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받은 기업들, 그다음에 R&D 활동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C에 소송이 걸렸을 때도 무효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이 이제 이 IPR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장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IPR을 하게 되면은 이 ITC도 그 결정에 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ITC 소송과 ITC 이제 그 조치와 절차와 무효 심판 절차가 동시에 펜딩 상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끝나거나 오히려 IPR이 무효 심판이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이 ITC에서도 세관 조치의 어떤 면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관 조치에 해당되는 ITC를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청구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IPR 무효 심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무효율이 80%에 가깝고 뭐 최근은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마는 이 지금 무효심판 청구 건수의 트렌드를 보면 2012년대에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IPR 내지는 무효심판 제도가 생기고 나서의 지금 무효심판 청구 건수가 거의 1,800건, 소송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IPR 제도가 사실 여러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럽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GBC 변화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뭐 독일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유턴 내지는 자국 기업의 보호 추세가 있는데 유럽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유럽의 세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보더 텐션에서 이게 보더는 어떤 개별 국가의 국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바운더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폴란드 내지는 요즘에는 헝가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손에서 조립 공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미 유럽에 그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디테이션 대상이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그 동구권 과거 동구권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현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인건비도 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팩토리 내지는 현지 법인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개별 기업이 다 투자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또 현지 공장을 같이 세우는 그런 쪽에서의 뭐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 텐션이 상당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은 특허증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뭐 침해냐 아니냐라는 것을 커스텀 오피스, 그러니까 세관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특별히 무슨 특허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관원들이 있는 것이라서 세관원 입장에서는 특허증이 있으면 그것이 곧 세관 조치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툴인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구권에 공장이 있을 때는 그 SKD 같은 거 나왔잖아요. CKD.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현지에서 이제 조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익스큐즈 내지는 제외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LG에서 경험했고 또 그 이후에도 쭉 그 소송을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몇몇 그 항구들이 중요한 항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암스테르담이나 뭐 로테르담 뭐 이런 데들은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데서는 주로 그 수입 그 통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피해가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세관 조치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세관 시스템의 어떤 이 어떤 뭐라 그러나 체계화된 정도가 네덜란드나 영국은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나머지 스페인, 뭐 이태리, 그다음에 저기 리투아니아 이런 데는 그렇게 세관 시스템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만에 하나 유럽에서 세관 조치 내지는 보드 텐션에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우회해 갈 수 있는 항구 내지는 포 이런 그 이 수입 선적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디투어 디투어 우회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수입업자의 명의로 이제 아예 한국에서 쇼핑할 때부터 그 명의를 현지 수입업자 명의로 하는 것도 뭐 방법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우회하는데 세관원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유럽의 현지 업체가 수입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해외 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 이상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정렬법이라는 것이 악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뭐 무효심판이나 뭐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현지 수입업체 내지는 현지의 조립업체와 오히려 잘 협력을 해서 극복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본 업체가 우리 한국의 대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설비 업체 내지는 소부장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뭐 대응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지금 한국에서 뭔가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본 현지에서의 이의신청,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서 권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그 단계부터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뭐 카운터 클레임하고 뭐 크로스 라이센스 하겠다 뭐 이런 뭡니까 이 대응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신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특허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입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지금 뭐 개인이 됐든 뭐 기업이 한국에서의 그 침해 소송을 지금 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 패턴트에서 엔티 패턴트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뭐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그 경영층 입장에서도 몇 가지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뭐 이게 과연 제대로 뭐 연차료를 낸 것인지, 번역은 제대로 된 것인지,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의외로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출원하거나 특히 일본 기업들이 미국이나 한국, 뭐 유럽에 출원한 내용 중에 번역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료를 가끔씩 누락해가지고 오히려 특허가 포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시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장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경고장이 경고장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특허 번호가 적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특허를 뭐 수백 건, 수천 건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수입하는 즉시 뭐 소송하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레터를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런 경고장은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고장이니까 특허 번호가 적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이 적시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반도체 설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반도체 설비의 모델 넘버까지 딱 적시가 돼 있어야 이 제품이 특정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췄느냐 안 갖추었느냐의 어떤 결과는 결국 이것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굉장히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소위 말해서 분쟁이 시작됐는지, 또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이거에 대한 스타팅 포인트나 이 클락이 언제부터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 경고장을 받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CEO 이름으로 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경고장의 요건을 만족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특허권자죠. 그래서 특허권자에게 어떠한 제품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침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회신을 먼저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좀 옛날 사례입니다만은 동아제약 같은 데서는 오히려 침해는 내가 인정할 테니 좋게 해결해 보자, 이런 적극적인 레터를 사장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로 나간 경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경고장을 받으면은 한두 달 지나서 우리 접수했다, 접수했고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특허가 어떤 부분이 우리 어떤 제품에 침해가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회신을 보내는 것이 6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스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뭐 협상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요건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침해 여부 판단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특허 명세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허 명세서만 보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든 아니면 무슨 검색 시스템에서 특허 번호를 검색해가지고 출력한 특허 명세서만 보고 청구 범위만 보고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는 침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허 침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질 때는 이제 뭐 올 엘리먼트로 그러니까 전 구성 요소 뭐 완비의 법칙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가 리트럴 인프리지먼트 문헌적 특허 침해도 있지만은 또 상당 부분이 균등적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가 제품에 있지 않지만은 일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비침해냐? 비침해가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지만 일부 엘리먼트가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균등적 침해가 되는데 균등적 침해를 디펜스하는 그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법리가 바로 금반원 원칙이에요. 금반원 원칙. 그래서 금반원 원칙이 그러면은 어떤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냐? 파일 래퍼를 보고 나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파일 래퍼가 뭐죠? 추론 포대죠. 추론 포대. 그죠? 추론 포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잘 아시겠지만 출원일로부터 등록될 때까지의 특허청과 출원인 간에 주고받은 모든 서류가 모여있는 그런 그야말로 포대죠. 래퍼. 냉장고에 쓰는 랩처럼 그런 랩으로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출원에서부터 등록될 때까지 심사관하고 대화한 것, 심사관에 대해서 거절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서류들이죠. 이걸 보면은 에스터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금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했던 사례 한 가지 보면은 자 명세서만 보고 또 이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에 있는 거 처음에 인쇄된 거 깔끔하게 인쇄된 것만 보면은 이 포스포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포스포인데 우리가 쓰는 건 플로포 형광체라는 거죠. 인광체가 특허의 청구 범위에 있고 플로포가 우리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 인광체나 형광체 그건 LED에서는 뭐 대부분 다 구분 없이 씁니다. 그래서 포스포도 결국 저렇게 돼 있지만 이 플로포도 아마 침해가 될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파일 래퍼를 봤습니다. 추론 포대를 봤더니 추론 포대를 보자 이제 명세서를 봤더니 플로포하고 포스포가 다 명세서에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루미노포릭이라는 그런 말로 그러니까 휘도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요게 이제 플로포하고 포스포를 다 포괄하는 단어죠. 이렇게 돼 있고 명세서도 그렇게 돼 있고 청구범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플로포나 포스포나 다 같은 얘기구나 비슷한 물질이구나 이건 뭐 침해네 라고 판단을 처음에 했었던 거죠. 근데 파일 래퍼를 봤더니 인쇄되고 나서의 청구 범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한 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초의 클레임은
루미노포릭 미디엄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지우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띄우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지우고 포스포라고만 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루미노포릭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스포로만 한정을 한 거죠. 거꾸로 플로우포라는 형광체에 대해서는 권리를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선행제례에 플로우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만 보면은 또 등록된 명세서의 청구 범위만 보면은 마치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이 스토리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균등론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플로우포를 쓰는 경우는 아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세서만 보고 또 엔지니어들이 검토한 명세서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특허일수록 파일 레퍼를 다 볼 수 있고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각국의 특허청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실무를 쭉 하면서 느낀 거는 일본 파일 레퍼가 굉장히 요긴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 자료들이 많이 좋은 선행 자료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파일 레퍼 반드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일본에 특허권자가 출원했다면 그 다음에 유럽 요 두 가지는 만약에 그게 특허가 그쪽에 해외에 출원이 돼 있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미국하고 한국은 뭐 비슷한 수준이라서 만약에 참고가 된다면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일본에 만약에 이 특허가 문제 특허가 출원이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봐야 되고요. 유럽 쪽도 서치 리포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무효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인데 이 소부장 특허,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의 장치 쪽에서 특허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수치 한정 내지는 파라미터 특허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치 한정이나 파라미터 특허들은 처음에서 임계적 의미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그러니까 비침해이거나 뭐 무효임을 입증하는 입장에서 디펜스하는 입장에서는 이 임계적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여기까지 한번 더 살펴보고 끝낼까요? 어떻게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특별히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 사례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지금 그 소에서 소부장 특허에 있어서 임계적 의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막 코팅하는 거예요. 막 코팅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코팅을 제대로 잘 이제 제막을 시킬 거냐, 막을 형성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인데 이 특허에서의 그 청구 범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막 두께 10배 이상 1000배 이하인 거. 이게 굉장히 넓죠. 이게 소위 말해서 수치 한정이자 파라미터 특허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외부 여기하고 단부까지의 거리와 요 평균 막 두께 간의 비율이 10배에서 뭐 10,000배 이하인 거.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이게 무효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소부장 특허들이 대부분 이런 특허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즐겨서 쓰는데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박리가 방지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코팅이 잘 된다. 박리되지 않고 잘 되는 효과가 다른 웨인지에서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1월 90도일 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 때, 이것도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과연 박리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10배 이상의 부분이 수치 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나 인계적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특허권자는 10배 미만이랑 10배 이상인 경우가 박리 현상이 달라져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판례를 보면은 이 실제로 구조는 같다 하더라도 이 효과의 이 소위 말해서 특별하게 요 웨인지 10배하고 10,000배 사이가 다른 웨인지 그 이외의 영역에서 그 비율에서 이것이 특정한 효과가 현저하게 뚜렷하게 없다면은 이거는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인계적 의미가 있어야 그 수치 한정의 권리 범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10배 이상인 경우에도 박리가 발생했고, 박리가 발생한 거는 당연하고, 박리가 방지된 것도 있다 이거죠. 10배 이상인 것. 또 10배 미만인 경우에도 이 박리가 방지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0배하고 10,000배 사이라 그러는데 10배 미만에서도 박리가 방지되더라. 박리가 안 되더라. 코팅이 잘 되더라. 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거는 10배하고 10,000배 사이가 어떤 인계적 의미, 어떤 특징적인 차별화된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소위 말하는 파라미터 발명 내지는 수치 한정 발명을 무효 내지는 비침해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한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